300년 된 프랑스 고성의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한 병에 수천만 원짜리 와인 수백 병이 잠들어 있었죠. 현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리비 1억 5천만 원, 공사기간 3개월. 그 사이에 와인은 전부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 사위가 트렁크에서 꺼낸 건 초록색 페인트통 하나였습니다. 전직 프랑스 장교 출신의 장인어른은 그걸 보자마자 벌컥 화를 냈죠. 300년 가문의 성에 이 무슨 모욕이냐고요. 하지만 하룻밤 뒤 보르도 전체가 물에 잠겼을 때 유일하게 멀쩡했던 건물은 바로 그 초록색이 칠해진 성이었습니다. 비웃던 이웃이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이 사위의 손을 잡고 울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 피에르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5대째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가문의 샤토, 그러니까 성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1720년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첫 번째 돌을 놓은 이래로 300년 동안 한 번도 남의 손에 넘어간 적 없는 피에르 가문의 심장이에요. 프랑스 혁명도 두 번의 세계대전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지하 저장고에는 할아버지가 담근 1947년산 와인이 아직도 숨쉬고 있어요. 한 병에 3만 유로,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보물이죠. 저는 매일 아침 성벽을 손으로 쓸어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돌의 온도가 제 체온으로 데워지는 그 순간이 좋아요. 이 성이 곧 저고 저가 곧 이 성이니까요. 저는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벨. 보르도의 포도밭보다 예쁘고 우리 가문의 어떤 와인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파리 유학 시절에 만났다며 한국인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민호. 35살의 건축 자재 사업가라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작았고 악수할 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더군요. 프랑스 남자라면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일 손이어야 하는데 이건 뭐 삽자루나 잡던 손 같았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어요. 이사벨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겨우 대화가 되는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그가 가져온 짐이 문제였어요. 장인어른 처음 뵙는다면서 가져온 게 고급 와인도 보르도 전통 치즈도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초록색 페인트통 3개와 정체 모를 공구 가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딸이 미쳤구나. 현관에 놓인 그 초록색 통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마치 개구리 등짝처럼 번들거렸어요.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사벨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딸이 조용히 대답하더군요. 아버지, 성 지붕이 걱정돼서 민호가 방수 처리를 해드리고 싶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수 처리라니. 이 성은 프랑스 전통 석재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보르도에서 가장 오래된 석공 가문의 장인들이 3대에 걸쳐 보수해온 건물입니다. 파리의 인류 건축가들도 우리 성 앞에서는 장갑을 벗고 경의를 표하는데 한국인이 초록색 페인트를 칠하겠다고? 저는 이사벨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남자가 우리 성 돌 한 장이라도 건드리면 결혼은 없다고요. 이사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장교 출신이에요. 30년간 프랑스 육군에서 복무하면서 한 번도 명령을 번복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딸 앞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 가져온 건 페인트가 아니라 우레탄 방수제입니다. 성의 지붕 상태를 보니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내가 우리 집 돌 한 장의 무게라도 아느냐고요. 300년 전 우리 조상이 보르도강에서 하나하나 골라 올린 돌이다. 그 돌 위에 내 나라의 초록색 물감을 칠하겠다는 건 내 가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사벨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남은 민호의 표정은 보지 못했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이사벨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정말 못됐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어요. 1982년산 한 병을 따면서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르도의 가을 하늘이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죠. 기상청에서 경고가 떴어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온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00년을 버틴 성인데 비 좀 온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오만이었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저 한국인을 돌려보내야지. 그게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르도 특유의 가을비가 아니었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였죠. 새벽 2시 천장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방울이 제 이마 위로 떨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00년 된 석재 천장에 가느다란 금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빗물이 한 줄기, 두 줄기 스며들기 시작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지하 저장고로 뛰어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서늘합니다.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1947년산 와인 위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코르크가 팽창하고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 와인이 산화돼요. 수십억 원어치 와인이 하룻밤 사이에 식초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양동이를 가져와 여기저기 받쳐놓고 수건으로 와인 병을 닫고 비닐을 덮었어요. 하지만 새는 곳은 한 곳, 두 곳, 세 곳,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와인도 할아버지가 남기신 와인도 모두 위험해졌어요. 300년 가문의 자존심이고 뭐고 빗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장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치고 손에는 그 작은 한국산 줄자를 들고 있었죠. 저는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장에 금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렵거나 당황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마치 전쟁터에서 지형을 읽는 군인의 눈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쳤어요. 나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를 했죠. 아버님, 저 와인 뚜껑 먼저 밀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장인어른에 대한 공포도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도 없었어요. 오직 다급함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장의 금이 한 뼘쯤 더 벌어지면서 빗물이 줄기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비가 아니라 300년 가문의 오만에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폭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거세졌어요. 새벽 3시가 되자 성 전체가 폭포 아래 놓인 것처럼 떨렸습니다. 300년 된 지붕기와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더니 처음엔 실처럼 가늘던 물줄기가 이제는 손가락 굵기로 변했어요. 저는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아내 마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양동이로는 어림도 없었죠. 물은 사방에서 밀려들었고 바닥에 고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가문의 심장부인 지하 와인 저장고의 천장에서 금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실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바닥만 한 틈으로 벌어졌어요. 그 틈 사이로 흙탕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0년간 한 번도 새지 않던 천장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요. 이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병에 수천 유로를 호가하는 빈티지 와인 800병이 잠들어 있어요. 1947년산, 1961년산, 1982년산. 우리 가문 5대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지만 진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와인 저장고의 습도는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보다 높아지면 코르크 마개가 팽창해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공기가 침투해 와인이 산화돼요. 한마디로 수십억 원어치 와인이 식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물이 제 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건 죽음보다 무서운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피에르야, 이 와인들은 내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이야.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프랑스의 보수 전문 업체 3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지붕 전체를 교체해야 하며 이런 폭우에는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업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그친 뒤에 다시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세 번째 업체만 겨우 현장을 확인하러 왔는데 지붕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금액은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공사 기간은 최소 3개월이고 비가 완전히 멈춘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면 와인은 전부 끝장이에요. 견적서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시간이 없었어요. 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30년을 복무하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 와중에 민호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요? 저는 처음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사위라는 사람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가 저를 창가로 끌고 갔습니다. 창밖을 보라고요. 빗물 섞인 진흙탕 속에서 민호가 묵묵히 배수구를 치우고 있었어요. 낙엽과 흙이 뒤엉켜 막힌 배수로를 맨손으로 파내고 있었습니다.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요. 그의 손마디는 이미 부르터 있었고 손톱 밑으로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뚫리면 다음 배수구로 이동하고 또 다음으로 이동하고. 이사벨이 우산을 들고 나가서 민호 옆에 서 있었는데 민호는 우산을 밀어내고 계속 일을 했어요. 비를 맞는 건 상관없다는 듯이요. 한참을 지켜보니 민호의 체계가 보였습니다. 그는 높은 곳의 배수구부터 순서대로 치워가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빠지도록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구잡이가 아니라 계산된 순서였죠. 저는 깜짝 놀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수구나 치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속으로 비웃었죠. 하지만 마리는 달랐어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새벽 2시부터 저러고 있어요. 당신이 서재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때부터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저는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아주 조금이요. 아주 조금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오전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저장고 습도가 90을 넘어섰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이제 양동이 3개로도 감당이 안 됐죠. 저는 와인병을 하나하나 비닐로 감쌌어요. 하지만 800병을 혼자 감싸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비닐을 집어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진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아무 말 없이 와인병을 감싸기 시작했죠.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 젖어 무거워진 비닐을 감싸는 민호의 손놀림이 제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병을 눕히는 각도까지 세심하게 맞추면서 물기가 코르크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더군요. 마치 매일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우리 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을 건네면 민호가 감싸고 민호가 비닐을 자르면 제가 받쳐들었죠. 비가 쏟아지는 지하 저장고에서 장인과 사위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와인병을 구하고 있었어요. 우습고도 처절한 풍경이었습니다. 그가 품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어요. 한국산 줄자였습니다. 민호는 와인병을 감싸는 틈틈이 천장의 금 길이를 재고 벽의 두께를 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잰 뒤 공책에 숫자를 빼곡히 적었어요. 저는 물었죠.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 건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루면 됩니다. 단 하루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프랑스 최고의 전문가들이 3개월 걸린다는 걸 하루에 한다고? 하지만 민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 뒤에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건축 방수 일을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장 지붕. 한국의 장마철마다 수백 채의 건물을 살려온 사람이었죠. 그가 이 성을 처음 보았을 때 이미 지붕의 문제를 알아챘다고 합니다. 보르도에 올 때 트렁크에 초록색 우레탄을 넣은 건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려는 선물이 아니라 이 성을 살리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틀 뒤에 더 큰 폭풍이 온다고 예보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48시간. 딱 이틀 안에 지붕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저는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보르도뿐 아니라 파리, 리옹, 마르세유까지 닥치는 대로 건축 보수 업체에 연락했죠. 돈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이 규모의 석재 지붕 보수는 최소 2개월, 지금 같은 장마철엔 아예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업체 사장은 이렇게까지 말했죠. 장 피에르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성은 10년 전에 진작 보수를 했어야 합니다. 300년 된 석재 지붕에 방수 처리 한 번 안 하고 버틴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지금까지 안 샌 게 행운이었을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이미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성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300년을 버텼으니 앞으로도 300년은 거뜬할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알려주고 있었죠. 전화기를 내려놓자 절망이 밀려왔어요. 아내 마리는 거실 구석에서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이 집안 전체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에 포도밭을 바라봤습니다. 폭우에 씻긴 포도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죠. 올해 수확은 글렀습니다. 와인까지 잃으면 우리 가문은 끝이에요. 그때 민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한 잔의 커피와 밤새 작성한 듯한 두꺼운 공책을 들고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는 이런 비를 막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파리의 건축가들도 포기한 걸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밤새 측정한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지붕의 면적, 경사각, 균열의 위치와 깊이, 석재의 흡수율까지. 한국어와 숫자가 뒤섞인 그 도면은 마치 군사작전 계획서 같았습니다. 저는 군장교 출신이라 작전 도면을 많이 봐왔는데 이건 그건 못지않게 정밀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지붕의 경사면을 세 구역으로 나눈 뒤 물이 흘러내리는 동선까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거였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뭘 적어놓든 이건 300년 된 프랑스 석재 건축물이다. 한국의 아파트 옥상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소리쳤죠. 민호는 제 고함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서서 제가 화를 다 내고 난 뒤를 기다렸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맞서 싸우면 내쫓을 명분이라도 생기는데 저렇게 참고 서 있으니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이사벨이 제 앞에 섰습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불꽃이 타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방수 전문가로 일해온 사람이에요. 장마철마다 수백 채의 건물을 살려왔다고요.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사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인 저보다 남편을 선택하는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남편이 장인어른의 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보르도까지 오면서 무거운 우레탄통 3개를 들고 온 건 적어도 우리 가문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마리가 저를 옆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여보, 현실을 봐요. 프랑스 업체들은 3개월 뒤에나 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와인이 버틸 수 있겠어요? 차라리 민호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잃을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우리 성의 품위가 300년 가문의 격이 걸려 있다고요. 하지만 마리의 다음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품위요? 지금 지하에서 와인이 썩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품위가 그 와인을 지켜줍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가 옳았어요. 프랑스 업체의 견적은 10만 유로, 약 1억 5천만 원의 공사기간 3개월. 그 사이에 와인은 전멸합니다. 반면 민호는 재료비 2천 유로,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에 하루면 된다고 했어요. 2천 유로와 10만 유로. 하루와 3개월. 숫자만 놓고 보면 선택은 명확했죠. 하지만 제 자존심은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였어요. 300년 된 프랑스 고성의 지붕에 한국산 초록색 액체를 칠한다. 그건 제 조상들의 무덤에 낙서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보르도의 다른 와이너리 주인들이 우리 성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피에르 가문이 결국 외국인 손에 성을 맡겼다고 수군거릴 게 뻔했죠. 특히 그 입 나쁜 베르나르라는 놈이 이 소식을 들으면 온 마을에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뛰어내려가 보니 천장 석재 하나가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수십 킬로그램짜리 돌덩이가요. 하마터면 1947년산 와인 위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와인 바로 옆 30cm 차이로 빗나간 거예요. 저는 그 돌덩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엔 빗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엔 할아버지의 와인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다, 해봐라. 단 실패하면 이 집에서 영영 나가야 한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실패하면 제가 알아서 나가겠습니다. 그 대답이 오히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는 돌아서며 이사벨에게 뭔가를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사벨이 통역해줬죠. 걱정 마, 한국 남자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위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제가 마지못해 민호에게 허락을 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잔 밤이었죠.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9시도 안 돼서 이웃 와이너리 주인 베르나르가 우리 성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르나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가문의 명성을 30년째 시기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와이너리는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와인 품질은 우리의 반도 안 돼요. 하지만 이분 보르도에서 가장 크고 험담은 보르도에서 가장 능숙한 사람이죠. 와인 맛은 별로지만 남 험담하는 데는 천재예요.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장피에르, 자네 성 옥상에 그 초록색 칠을 한다면서 무슨 공립학교 운동장이라도 만들 셈인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체 누가 알려준 거냐고 물었더니 베르나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 성 앞마당에 놓인 그 초록색 통을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네. 어젯밤부터 난리가 났어. 피에르 가문이 한국인한테 성을 넘겼다고. 그 말에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넘긴 게 아니라 수리하는 거라고 소리쳤지만 베르나르는 코웃음만 쳤어요. 수리? 프랑스 석재 건물에 한국산 페인트를 칠하는 게 수리인가? 나 같으면 차라리 성을 허물고 말겠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초록색 우레탄 통을요. 이걸 마을 카페에 보여줘야겠다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베르나르는 이미 뒤로 물러서며 킬킬거렸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 딸이 한국인이랑 결혼한다는 소문도 사실인가? 피에르 가문이 드디어 외국 피를 섞는 건가? 그 말에 저는 주먹이 올라왔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사적인 이유로 주먹을 쓴 적 없는 저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호가 현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기에 대한 조롱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벨이 통역해줬을 텐데도요. 저는 사위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려 했어요. 아무리 와인이 중요해도 마을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혼자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아내 마리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마리는 평소에 조용한 사람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는 여자예요. 그런 마리가 저와 베르나르 사이에 떡 버티고 서서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씨, 당신 성은 지금 물이 안 새나요? 어젯밤 그 폭우에 베르나르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실 그의 와이너리도 피해를 입었을 게 뻔했거든요. 베르나르의 지붕은 우리보다 더 낡았으니까요. 남의 집에 와서 큰 소리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마리가 이어서 말했죠. 남의 집 걱정할 시간에 자기 집부터 챙기시지요. 베르나르가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마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창고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이미 사위에게 건네준 상태였죠. 제가 언제 그러라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명예만 보지만 민호는 우리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어요. 어젯밤 저장고에서 당신 옆에 무릎 꿇고 와인병 감싸던 게 누구였는지 잊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묵묵히 따라온 마리가 이번만큼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내도 딸도 모두 사위 편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성의 명예를 부여잡고 있었죠. 문득 외로웠어요. 하지만 마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보, 진짜 가문을 지키는 건 돌벽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 말이 30년 군 생활 동안 받았던 어떤 훈시보다 강하게 박혔습니다. 마리는 민호가 밤새 작성한 복구 도면을 가져왔어요. 제대로 된 조명 아래서 보니 그 도면의 정밀함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전체를 5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의 균열 위치, 깊이, 방향이 밀리미터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레탄을 바르는 순서, 두께, 건조 시간까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죠.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사이에 방수라는 한자가 반복해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자를 읽을 수 있어요. 물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 도면은 마치 요새의 방어 설계도 같았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프랑스 업체가 가져온 견적서보다 이 사위의 공책이 10배는 더 상세했으니까요. 특히 석재 사이 이음새의 틈새 폭까지 0.1mm 단위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감탄을 삼켰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전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그의 손에는 롤러와 솔, 그리고 그 초록색 우레탄통이 들려 있었죠. 민호는 저를 보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아버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벨이 옆에서 프랑스어로 통역해줬는데 원래 한국말에는 이사벨이 미처 전하지 못한 깊은 뉘앙스가 있었어요. 결연함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에 투입되기 전 부하들의 눈에서 보던 바로 그 빛이었죠. 민호가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 이사벨이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넸어요. 한국식 김밥이었습니다. 이사벨이 민호를 위해 보르도의 재료로 만든 한국 음식이었죠. 민호는 그걸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내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저 사람 좀 봐요. 자기 집도 아닌데 저렇게 필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어요. 저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색 우레탄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옥상으로 향하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의 등처럼 보였어요. 무거운 우레탄통 때문에 어깨가 기울어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실패하지 마라.
그건 기도였는지 명령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처음으로 사위가 성공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요. 창밖에선 아직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든 다시 열릴 태세였죠. 시간은 민호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 저도 완전히 민호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확실히요. 이 한국인 사위와 초록색 통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호가 옥상에 올라간 건 아침 9시였습니다. 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요. 이사벨이 사다리를 잡아주고 민호가 초록색 우레탄 통을 하나씩 끌어올렸어요. 저는 1층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올라가서 돕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자존심이 삼켜버렸죠. 대신 마리에게 따뜻한 커피를 올려보내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양보였어요. 고집불통 장교 출신 장인어른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죠. 옥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우레탄을 바로 칠하지 않았어요. 먼저 빗자루와 솔로 지붕 전체를 쓸어냈습니다. 300년 동안 쌓인 이끼와 먼지, 새 배설물까지 하나하나 긁어내더군요. 그 다음엔 균열 부위를 찾아줄 자로 재고 작은 끌로 벌어진 틈을 조금 더 벌렸어요. 이사벨이 올라와서 물었죠. 왜 갈라진 데를 더 벌리는 거냐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표면만 메우면 속에서 다시 갈라져요. 상처를 깨끗이 드러내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사벨이 통역해줬을 때 처음으로 이 남자가 제법 일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했어요. 물론 입 밖으로는 안 냈지만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환부를 정리하는 것과 같았어요. 2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폭풍이 빨리 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옥상에 서 있기가 위험해졌죠. 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위험하니까 내려와라.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롤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듯이요. 초록색 우레탄이 롤러에 묻어 300년 된 석재 위에 처음 발려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의 우아한 석회암 위로 선명한 초록색이 칠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마치 명품 양복 위에 페인트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호가 쓴 우레탄은 한국에서 아파트 옥상 방수에 쓰이는 특수 제품이었어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견디고 한 번 칠하면 10년은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혹독한 장마철을 견뎌온 물건이죠. 프랑스 비 정도는 애들 장난이라고 민호는 나중에 웃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밖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성 옥상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죠. 저건 뭐하는 짓이야? 초록색 칠이라니. 어느새 베르나르도 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카메라를 들고 왔더군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킬킬 웃었어요. 피에르 가문의 몰락을 생중계로 보여드립니다. 라는 식이었죠.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장 피에르가 미쳤다. 300년 성을 한국인에게 맡기다니.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카메라를 빼앗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리가 제 팔을 잡았죠. 지금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아니라 지붕이에요. 마리의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상에서는 민호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우레탄이 제대로 발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롤러를 버리고 붓으로 바꿨습니다. 더 느리지만 정확하게. 균열 하나하나에 우레탄을 밀어넣고 그 위를 다시 한 번 더 칠하고. 이사벨이 손전등을 비춰주며 옆에 서 있었어요. 부부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300년 된 지붕 위에서 초록색 액체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 저 아래에서 보기엔 마치 수술실 같았습니다. 민호가 집도이고 이사벨이 간호사인 수술실이요. 오후가 되자 바람은 더 거세졌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다시 시작됐어요. 우레탄은 물기가 있으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민호는 이사벨에게 대형 비닐을 펼쳐달라고 했어요. 이사벨이 비닐을 들고 민호 위에 지붕을 만들어 주었죠. 남편이 칠하는 부분만 비를 막아주는 이동식 지붕이었습니다.
아내가 비를 맞으며 남편의 작업을 보호하는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딸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리가 군인 아내로서 저를 기다리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비를 맞는 건 국적이 달라도 똑같은 거더군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지붕의 절반밖에 못 칠한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사벨이 가져온 작업등을 켜고 어둠 속에서 계속 작업했죠. 밤 9시, 10시, 11시. 마리가 따뜻한 수프를 올려보냈지만 민호는 한 숟갈만 뜨고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이사벨은 남편 옆에서 묵묵히 비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누구도 포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창문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점퍼를 걸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등이 보였어요. 작업등 불빛 아래서 구부정하게 웅크린 그 등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은 초록색 우레탄으로 범벅이었고 무릎은 석재 바닥에 까져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균열 위를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해온 일처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는 듯이요. 저는 30년간 부하들을 지켜봐왔습니다. 대충 하는 병사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병사의 차이를 압니다. 민호는 후자였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군 시절에도 이 정도로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위를 도왔어요. 비닐을 들어 비를 막아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감사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들키기 쉽지 않았거든요. 새벽 1시, 마지막 한 붓이 끝났습니다. 민호가 롤러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버님. 16시간의 사투였어요. 저는 사위의 어깨를 한번 톡 치고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인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성실한 인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늘에 달렸습니다. 그 초록색이 진짜 물을 막을 수 있는지 내일 폭풍이 증명해 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처음으로 사위를 위해 기도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기상청이 예고한 폭풍이 왔어요. 어젯밤의 비는 전초 전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때렸어요. 유리가 휘어질 정도로.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빗줄기가 너무 촘촘해서 앞마당 포도나무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보르도 지역 전체에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풍이라고 했어요.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자동차도 다니지 않았고 길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죠. 저는 곧장 옥상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민호가 칠한 그 초록색 우레탄. 과연 이 비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못 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전문가들이 3개월을 잡은 공사를 하루 만에 끝낸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을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하지만 이 폭풍 속에 트럭이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마리가 라디오를 켰어요. 보르도 일대 피해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잠기고 여러 와이너리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특히 귀가 번쩍 뜨이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바로 옆 베르나르의 와이너리에서 배수시설이 역류해 지하 저장고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어제 우리를 비웃던 그 사람의 집이 먼저 무너진 거니까요. 하지만 기뻐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을의 다른 와이너리들도 피해 소식이 줄줄이 들려왔습니다. 지하 저장고 침수, 포도밭 유실, 지붕 파손. 보르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참상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 아니, 이미 어제부터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두려움에 떨며 지하 저장고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물바다가 되어 있겠지. 할아버지의 와인이 물에 잠겨 있겠지. 5대에 걸친 유산이 제 대에서 끝나는 거겠지. 조상님 뵐 낯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장고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돌리지 못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리가 뒤에서 제 등을 밀었습니다. 여보, 열어봐요. 뭐가 됐든 함께 감당하면 돼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저장고 안은 먼지 하나 날릴 정도로 뽀송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하얀 석재 천장은 마치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깨끗했죠.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72. 와인 보관의 완벽한 수치였어요. 엊그제 90을 넘겼던 그 습도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금이 갔던 자리, 물이 쏟아지던 자리, 석재가 떨어졌던 자리. 전부 멀쩡했습니다. 와인 병들은 어제 우리가 감싼 비닐 속에서 무사히 숨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1947년 산도, 아버지의 1961년 산도 전부 무사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와인병에 이마를 대었어요. 차가운 유리의 온도가 전해졌습니다. 살았다. 다 살았어. 저는 계단을 3칸씩 뛰어올라 옥상으로 달려갔어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옥상의 선이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이 굳어버렸어요. 그 초록색. 어제까지 그토록 촌스럽다고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초록색 우레탄 막이 빗물을 완벽하게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수만 톤의 빗물이 쏟아져도 초록색 표면 위에서 구슬처럼 또르르 굴러 배수구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단 한 방울도 석재 틈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폭풍우를 맞으면서 300년 된 성의 옥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상에서 초록색 막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탄력이 있었습니다. 고무처럼 단단하면서도 유연했죠. 빗물이 쏟아지는데도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리 깃털 위에 물처럼 전부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밤새 균열 하나하나에 공을 들인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히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 전체를 하나의 방수막으로 감싸버린 거였어요. 마치 갑옷을 입힌 것처럼요. 300년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온 석재가 하루 만에 완벽한 보호막을 얻은 겁니다. 저는 군인 시절 전차의 장갑을 떠올렸어요. 적의 포탄을 튕겨내는 그 단단한 철갑처럼 이 초록색 막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뒤따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비에 젖는 것도 개의치 않고요. 그리고 초록색 바닥을 보더니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여보, 이거 봐요. 물이 한 방울도 안 새요.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분명한 건 기쁨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울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울었어요. 첫 번째는 이사벨이 태어난 날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날, 이 폭풍우 속 옥상에서였습니다. 사위가 칠한 초록색이 제 가문을 살린 날이요. 우리는 한참을 폭풍우 속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요. 마리가 말했어요. 빨리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하지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초록색 위에 서 있는 것이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민호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민호가 이사벨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16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일했으니까요. 그의 두 손은 초록색 우레탄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무릎에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이사벨이 붙여준 거겠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았어요. 이 사람이었구나.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프랑스어를 못해도 키가 작아도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졌어도 자기 가족을 위해 폭풍 속에서 16시간을 싸운 남자. 그게 진짜 장인이고 진짜 남편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상관없었어요. 한 사람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보르도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포도밭은 진흙탕이 되었고 도로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펌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수된 저장고에서 물을 퍼내는 소리였죠. 마을 와이너리 12곳 가운데 9곳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떤 곳은 저장고 전체가 물에 잠겨 와인을 전부 잃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빈티지 와인이 하룻밤 사이에 쓸려나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마을 카페 앞에서 늙은 농부가 울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가꿔온 포도밭이 통째로 쓸려나갔다면서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번 폭풍이 보르도 전체에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폭풍의 피해 규모가 보르도 와인 산업 역사상 최악이라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은요? 멀쩡했어요. 지하 저장고는 물론이고 1층 거실에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00병의 와인이 전부 무사했어요. 습도도 온도도 완벽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에르 가문의 성만 유일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요.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300년이나 된 성이 어떻게 이번 폭풍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냐고요. 하지만 우리 성의 옥상을 올려다본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명한 초록색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폭풍 뒤에 맑은 하늘 아래에서 그 초록색은 마치 에메랄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색깔이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은 존경으로 바뀌었죠. 이틀 전만 해도 미친 한국인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왔어요. 어떤 농부는 우리 성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초록색 옥상을 올려다보다가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건 마치 기적이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저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르나르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틀 전 카메라를 들고 비웃던 그 베르나르가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물을 퍼냈겠지요. 그의 저장고는 완전히 침수되어 와인 300병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컬렉션의 절반이었어요. 금액으로 치면 수억 원의 손실이죠. 그의 두 눈은 밤새 운 듯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장 피에르, 제발 부탁이네. 그 한국인 사위에게 얘기 좀 해주게. 우리 집 저장고도 그 초록색으로 살려달라고. 저는 그 순간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이틀 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공립학교 운동장이라도 만들 셈이냐, 피에르 가문의 몰락이라며 킬킬거렸죠.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복수심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때 왜 비웃었냐고 한마디 쏘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폭풍 속에서 묵묵히 지붕을 칠하던 그 뒷모습.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민호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야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민호는 한국에서 이웃집 방수도 무료로 해준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이사벨이 말해줬어요. 저는 베르나르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소개했어요. 민호는 막 잠에서 깬 상태였는데 베르나르를 보자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사벨이 통역해줬죠.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베르나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한국인을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겠지요. 베르나르가 돌아간 뒤 마을의 다른 와이너리 주인 3명이 더 찾아왔어요. 전부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당신네 사위의 그 초록색 마법을 우리 집에도 써달라고요. 민호는 전부 수락했습니다. 재료비만 받겠다고요. 이사벨이 남편 좀 쉬게 해달라고 말렸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우레탄이 남았으니까요. 버리는 것보다 쓰는 게 낫죠.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비웃은 사람들을 돕겠다니. 저는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사벨이 오기 전 한 번도 사위의 어깨를 잡아본 적 없었어요. 그의 어깨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했어요. 처음 악수했을 때 거슬렸던 바로 그 굳은 살이요. 하지만 이제 그 굳은 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10년 넘게 건물을 살려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수백 채의 지붕을 기어오르고 수천 개의 균열을 메워온 장인의 손이었죠. 삽자루나 잡던 손이 아니라 남의 집을 지켜주는 손이었습니다. 민호가 줄자로 재던 것. 그게 단순한 길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호는 300년 된 돌의 숨구멍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석재 사이의 미세한 틈, 물이 스며드는 방향, 우레탄이 접착되는 최적의 두께. 그 모든 걸 줄자 하나와 공책 한 권으로 파악한 거예요. 파리의 건축가들은 첨단 장비를 가져와도 3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한국 남자는 줄자 하나로 하루 만에 해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경험이, 기술이 아니라 정성이 차이를 만든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이사벨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사벨이 웃으며 대답했죠. 손끝 감각이요, 아버지. 한국 장인들은 기계보다 자기 손을 더 믿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민호의 그 굳은 살 박힌 손이 기계보다 정확했던 이유가요. 그날 저녁 저는 지하 저장고에서 1982년산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가문의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열어주는 와인이에요. 저는 그 와인을 식탁 한가운데 놓고 민호의 잔에 가장 먼저 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먼저 와인을 따르는 법이에요. 마리가 울었고 이사벨이 울었고 저도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민호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 성의 어떤 와인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며 한국말로 한마디 했어요. 이사벨이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건배. 민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건배요, 아버님. 프랑스 와인과 한국 장인 정신이 만난 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밤이었어요. 이제 폭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우리 성의 옥상은 여전히 초록색이에요. 누군가는 미관을 해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색깔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예요. 보르도의 붉은 지붕 사이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초록색. 그건 우리 가문의 새로운 상징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성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초록색 성이라고요. 비웃음이 아니라 존경을 담아서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도 왔었어요.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술이 보르도의 300년 성을 구하다. 프랑스 신문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실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베르나르의 저장고도 방수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을의 다른 와이너리 3곳도요. 재료비만 받았습니다. 보르도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왜 돈을 안 받느냐고 물었더니 민호가 이사벨을 통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겁니다. 특히 비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거래요. 그 말을 들은 베르나르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웠겠죠. 베르나르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옵니다. 민호에게 주려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민호가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 수확할 와인의 라벨에 민호의 이름을 작게 새겨 넣기로 한 거예요. 라벨 하단에 한국어로 민호라고 적고 옆에 작은 초록색 점을 찍었습니다. 피에르 가문의 와인 라벨에 외국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 3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마리는 좋은 생각이라며 두 손을 모았고 이사벨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라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결정이다. 넌 이미 이 가문의 일원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300년 가문의 당주로서 한 결정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었으니까요. 한국인의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막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책임감 그 자체였어요. 민호는 자기 집도 아닌 장인어른의 성을 위해 조롱을 감수하고 폭풍을 견디고 피가 나도록 일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저는 프랑스 군 장교로 30년을 살면서 의무와 책임이 뭔지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민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책임감은 화려한 군복이 아니라 초록색 우레탄이 묻은 작업복에 있었다는 걸요. 훈장이 아니라 굳은 살이, 계급장이 아니라 롤러가 진짜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라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위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사벨의 통역 없이요. 첫 번째로 배운 말은 고맙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아였어요. 민호에게 처음 한국말로 고맙다, 내 아들아 하고 말한 날, 민호가 울었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처음 우는 거라고 이사벨이 귀띔해줬어요. 폭풍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16시간의 사투 속에서도 울지 않던 남자가 장인어른의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란 거겠지요. 강한 남자를 무너뜨리는 건 폭풍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라는 걸 저도 그날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보르도 와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성의 방수 사례를 발표해달라고요. 한국의 우레탄 방수 기술이 보르도 와인 산업을 구할 수 있다면서요. 민호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제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너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했어요. 이사벨이 통역하고 저는 옆에 앉아 사위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보르도의 와이너리 주인 50명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으면서요. 한 노인이 다가와서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같은 사위를 둔 피에르 씨가 부럽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사람을 키워냈다니 대단하오.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사위를 칭찬하는 거니까요. 이 초록색 성벽은 이제 우리 가문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겁니다. 오래된 것만 고집하는 게 전통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진짜 전통이죠. 300년 된 프랑스 석재 위에 칠해진 한국산 초록색 우레탄. 그건 모순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프랑스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이에요. 저는 내일 민호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민호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서예요. 그가 이 놀라운 장인 정신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그 뿌리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민호의 고향에도 가보고 그가 방수 기술을 배운 현장도 보고 싶어요. 마리에게 물었더니 한국에는 장마라는 계절이 있대요. 매년 여름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고요. 그 비를 매년 이겨내는 사람들이 제 사위 같은 장인들인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겁니다. 제 사위 민호처럼요. 이사벨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방수 기술자를 특별히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직업 중 하나래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영웅이에요. 민호는 우리 가문의 영웅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남았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 초록색 바닥을 한 번 더 만져보려고 합니다. 민호가 폭풍 속에서 무릎 꿇고 칠한 바로 그 자리를요. 거기에 손을 대면 아직도 그날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위의 정성이 스며든 온기. 그건 아마 300년이 더 지나도 식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장 피에르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5대째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한국인 사위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300년 된 고성 위에 칠해진 초록색 우레탄. 누군가는 그걸 흉물이라 비웃었지만 100년 만의 폭풍 앞에서 가문의 모든 것을 지켜낸 건 바로 그 촌스러운 초록색이었습니다.
전직 군장교 출신의 장인어른이 사위의 투박한 손을 잡고 고맙다, 내 아들아 하고 말한 순간. 그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순간이었고 겉모습과 편견을 넘어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막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책임감, 이웃이 어려울 때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분들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해외 곳곳에 퍼져 있는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민호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장인어른이 반대해도 끝까지 밀고 나갔을까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감동적이고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